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의 동반자 취포크리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식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뭐 먹는 거 요즘에 TV에서 먹방 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먹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좋은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뭔가 좀 그 핫한 곳이다라고 하면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의 음식이 문화로 그런 바뀌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옷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명품, 좋은 옷, 명품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경제 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너무나 많은 그 명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좀 얘기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학생에서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서 요구가 가장 커지고 욕구가 가장 커지는 부분이 이 주택,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학생 시절에도 어떤 이제 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 그런 안정된 주거, 여러분들 계속 막 자취방 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혜택 알아보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 나중에 주거에 대해서 안정된 주거가 얼마나 생활 안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 성장 그 이제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주거에 대한 안정, 예전에는요 저도 사실 이렇게 주거에 대한 것들이 강하지 않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취약할 때쯤에서 어느 지역에 정착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간에 대한 주택의 욕구, 국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금융공사 이전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지원하고 주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나의 집을 소유하는, 주거를 소유하는 방법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집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당첨된다고 하죠. 청약을 하려면 이제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 은행에서 그걸 다 취급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 됐지만 예전에는 특수은행이 이제 지금의 이제 전신이죠. KB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에만 가입해야지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과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 보증업을 하고 있고요. 주택담보 노후 연금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건데요. 보증 업무를 수행해서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그렇죠? 지속적, 안정적 그런 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공사의 영어 플레이물은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고요. 간단하게 HF 또는 KHF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HF라고 많이 불립니다. 기업 분류는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설립일은 200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대표자는 이정환 기관장님이 계시고요. 주무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고요. 그리고 직원은 알리오 기준 900여 명 정도 직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f.go.kr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고요. 예전에는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세종대로 서울 이제 중구 세종대로 그 서울역 바로 앞에 YTN 타워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들 지방 그 분산 정책에 따라서 2014년에 부산의 가장 핫한 문현금융로 금융센터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주택금융공사 속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금융공사 정관에 대한 정책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굳이 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경영이라는 걸 할 때 이제 경영 방침과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그거의 큰 틀을 잡아주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공기업 아니면 일반 기업들의 경영 전략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어떤 쪽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한국벤처투자 같은 곳에 하면은 거기에 많은 기금을 할당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창투사들도 생기고 창투사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큰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때 그게 그냥 통찰력이라는 게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흡수함으로써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취업 스터디도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정책에 관한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칙 관련 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택 금융, 사실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축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이런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클린턴 그 정부 시대 때 활성화하는 정책에 금융기관과 맞물려서 이것들이 사실 이제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세계 그 금융 위기를 발발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에 어떤 그 담보 그 혜택을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융자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융기관이 많지도 않았었고요. 금융기관 간에 경쟁을 할 만큼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목돈을 마련해서 사는 것이 사실 그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청약을 통해서 이제 당첨된 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마련되고 돈을 이제 분납해서 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겨졌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이 주택 청약을 가입하는데 되게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금융기관끼리 이제 경쟁도 하고 LTV라고 하는 그 담보 그 비율, 그 이제 인정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요즘에 또 강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제1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러한 본인의 가치관을 자녀분들한테 다 전달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동안 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올인해 가면서 주택에 그런 이제 집에다가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서구처럼 이제 미국처럼 계속해서 렌트비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그만큼 돈을 쓰면서 즐기겠다. 그러한 생각이 만연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러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렌트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여러분 가까운 홍콩과 싱가포르만 해도 뭐 대단합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그 부동산에 있어서 중국의 큰 손들이 홍콩의 그런 부동산에 굉장히 매력을 해서 굉장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더 젊은이들이 집을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에게 내가 돈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을 즐기자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런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지배적이지 않나 하는데요. 이제 국가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택이 안정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안한 만큼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 소외 계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보호하자는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금융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역할, 그리고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금융 위기에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의 문제점, 좋은 점, 왜 그게 활성화되었는가.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들도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약간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니즈나 욕구는 뭐 전 나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관계, 연결고리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하겠다는 게 주거 환경과 주거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유동화증권,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공급, 주택 보증 지원, 주택 연금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자산관리 공사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유동화 증권이라고 말씀을,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서 이제 증권화 한다든가 그런 것들 내용 보시면은 결국은 담보물 채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빨리 현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현금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동화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요, 유동성, 유동화의 문제를 보면은요, 기업이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갚아야 될 어떤 만기가 되는 기업 어음을 막지를 못해서 1차 부도가 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흑자 부도라고 하죠. 결국은 이 유동성의 문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금 확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유동성을 잘 관리하는 재무나 회계 담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금융기관에 가시는, 그래서 금융의 어떤 그런 기법 쪽에서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 기획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자산 유동화와 유동화 증권이라든가 유동화의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됨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저렴한 걸로 해서 뭐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보금자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주택의 모든 돈을 매달 거기다가 쓰다 보면은 다른 소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경제가 위축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요,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여기를 인수하면은 강남 사람들은 소비가 이제 그래도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가 클 것이다. 그래서 대백화점이 잘 될 것이다 해서 마침 그쪽에 진출을 못하고 있던, 한복판에 진출을 못하고 있던 대기업이 그 중견기업 백화점을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인수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거기에 그 지역이 학원가였는데, 거기에 진짜 돈이 많아서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소비력이 높은 분들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어렵게 전세 또는 월세로 와가지고 모든 교육 비용을 거의 다 투입하니까 소비가 오히려 다른 쪽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외로 매출이 확 감소했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이 있고,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의 내용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사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 구매력, 유동화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자금을 풀겠다고 하면 여기서 보증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장기로 대출을 받는 거라든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증을 받고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핫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 공급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이제 그 노령하신 분들이 사실 집 밖에는, 주택밖에는 갖고 계신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가액이 굉장히 막 20억, 10억 하고 굉장히 높은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당장에 현금이 없는데 이것을 담보를 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다른 데선 수입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만큼 이것을 오히려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3억 원 미만의 이제 주택들에게 이제 60세에서 넘은 이제 은퇴자들에게서 이 영모기지론을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주택보증공사에서, 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면은 여기서 은행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금자리론 제가 말씀드렸죠. 취약계층이라든가 지금 새 출발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보금자리 이제 주택들에서 이제 대출 나가게 돼 있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더불어서 금리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주택연금은요. 이제 일반 주택연금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이제 60세 이상 은퇴자, 그다음에 3억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여기서 일반 주택연금에 좀 더 파생된 형태인데요. 은퇴한 게 아니라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우스퍼라고 하죠. 집만 갖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주택연금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보를 해가지고 연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MBS란 말 많이 여러분 드시죠. 전번에 제가 한국자산거래소 NPL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BS도 하나의 유동화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MBS는 사실 이제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게 MBS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유럽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느냐면요. 이게 자산 유동화를 하면서 그 미국의 부동산 가계 대출, 주택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했었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들,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들한테 이걸 담보로 하는 것을 현금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자본들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검증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있어서 이것을 유동화하고 부실 채권을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 여기에 리스크가 크니까 굉장히 금리가 높은 거에 매력을 느껴서 대거 투자를 했다가 그러한 큰 재정 위기를 맞게 되는.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2008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실물 아니어도 금융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전엔 그런 그 설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실물 경제가 따르지 않는 금융의 발전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물 경제, 특히 부동산 금융에서 부동산 실물 가치와 그런 금융의 연관고리 같은 것들을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MBB는 조금 뭐 낯설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부동산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미션은 여러분들 이제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금융의 공기업인 만큼 장기적 안정적 공급에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게 가장 큰 미션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주거 복지 향상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래서 좀 더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거에 대한 비용, 현재 매달 나가는 것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다른 경제 활동, 뭐 교육이라든가 나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늘려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는 여러분들 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생애 주기 이제 맞춤형 뭐 포용적 금융. 여기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자, 그거의 가장 기반은 다 수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고 민간과 관은 너무나 많은 시장 경제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금 여기서 자극을 주면은 민간 차원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공기업의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역할의 포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거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은 좋은 역할을 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단발성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가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조직도는요. 뭐 다른 것들 여러분 다 보시는 거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여기서 유동화 사업본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동화 증권 자산 신탁자산부에서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포용적 금융의 되게 좋은 사례가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대금 때문에 그런 악순환의 고리 끊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끌었던 그라민 은행이라든가 그라민은 이제 그 대학 교수 그 성함이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든 성공적인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말로만 글로벌 그 인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학이 아닌 해외 사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이 주택금융공사나 부동산 금융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게 가계발 기업 그 금융위기였고요. 주택금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산 유동화하다가 결국 유럽까지 번지고, 그래도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만큼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 경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기금 자산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내가 친하다고 해서 우리 쪽에 투자해줘. 그래서 이 회사가 되지도 않는데, 또는 이 지역이 사실 투자의 가치가 별로 없고 문제가 많은데 투자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만큼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 그다음에 수시로 이것들을 점검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기금 개요와 더불어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파트에서 주로 하고요. 재무 관리부에서 이제 자금 운용을 하는데, 운용하고 이제 또 그것을 어떻게 할당하고 구조를 짜는가,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회계팀에서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손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한 번쯤 보여드리는 거는, 금융기관은요 항상 영어 그대로 용어로 프론트, 미들, 그다음에 백 오피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물 쪽하고 접해서 뭐 마케팅을 하거나 RM들 나가가지고 딜을 따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론트 오피스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재무기획 때문에 이제 구조를 이제 많이 짜는데, 구조를 많이 짰던 분들이 나중에 프론트로 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도 신용 대출 이제 그 검사를 했던 검사역분들이 나중에 그 마케팅 부서로 가서 RM을 하시면 굉장히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어떻게 구조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딜에 대한 이제 것들을 검토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금융에 있어서의 접점과 세일즈를 할 때는 이런 금융 그 기반 지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회계팀은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융기관 회계팀과 일반 그 제조업 중심의 회계팀에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쪽으로 경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회계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P&L을 체크한다. 근데 P&L이 뭐냐면 프로핏 앤 로스. 그러니까 금융 하나의 상품과 또는 펀드 하나당 프로핏이 얼마나 났느냐, 그다음에 손실이 얼마나 났느냐를 따지고요. 제조업은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뭐 관리회계 그런 것들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계셨던 분들이 금융기관 회계팀으로 가거나, 아니면 금융기관 회계팀에 계셨던 분이 제조업으로 가거나 하는 교차로 경력을 쌓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은 뭐 다른 것도 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성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지만 공공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투명성 중요합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주택금융공사, 많은 분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주택을 가져서 안정된 주거 하에서 큰 부담 없이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포용적 금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10억 유로 커버드 본드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버드 본드가 뭐냐면요, 이제 그 담보부 채권이라고 해서 해외 같은 데서 이제 채권을 우리나라도 발행을 해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돈을 자금을 유입을 하는데, 해외 채권을 발행하면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국채 같은 거를 발행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외화가 우리나라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화가 없을 때 이제 이런 국채도 이제 발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커버드 본드를 이제 발행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커버드 본드 이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 자체가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체크받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받아서 우량 기업일수록 낮은 금리로, 왜냐하면 채권에서 낮은 금리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 발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본드 발행에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금자리론 금리 최저 2.20%. 결국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과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이니만큼 그분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요즘 뭐 금수저, 황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많은데 가능한 한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금리도 낮추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성장사제 저성장 국가이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장 금리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반영해서 가능한 부담이 되지 않게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뭐 사회적 배려층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더 혜택을 추가적으로 요즘 금리에 대한 혜택들 많이 주죠. 예, 그런 것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연금, 아까 제가 영모기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최근 더 늘어서 이제 어떤 연령층이 많이 받는가 봤더니 72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평균 주택 가격이 그걸 받는 주택 가격이 한 2억 9천 정도의 주택에 한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영모기지론을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평균 월 수령액이 한 101만 원 정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해외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 채용을 보면요. 모집 분야 올해 이제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일정이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요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이제 공채들 막 연기되고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부산 본점과 지역 다 이제 뽑고 있고요. 주로 행정과 전산 쪽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지하고요. 여기도 예, 인턴 부분 뽑고 있는데 예, 요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어느 정도 스펙이어야지 뽑히냐. 제가 지금 800이, 토익이 850인데 900으로 올릴까요? 하도 사실 조금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내용에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잡코리아에서 도대체 합격의 평균 스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하시면 면접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들어가셔서 내용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